전역하고 복학 준비를 하며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집 앞 삼겹살집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는 사람이 4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인상이 꽤나 서늘한 데다 말투까지 직설적이고 까칠한 스타일이라 순간 긴장했죠. 일이 진짜 힘들어. 버틸 수 있겠어? 언제까지 할 거야? 솔직하게 복학 준비 때문에 3개월 정도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훑어봤습니다. 이때다 싶어 곧 입대 전 비슷한 알바 경험이 있다고 어필했더니 다행히 마음에 드셨는지 내일부터 나와라는 말로 면접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삼겹살집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긴 단순한 고깃집이 아니라 꽤 규모가 큰 숙성 삼겹 전문점이더라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 3명, 고기 손질 담당 아저씨 1명, 서빙 아줌마와 알바생 6명, 거기에 사장님과 카운터 보는 박 실장까지 해서 총 12명. 꽤 바쁘게 돌아가는 대형 식당이었어요.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여사장님이셨는데 카운터 보는 박 실장은 사장님의 큰딸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에 이혼한 돌싱으로 이혼 후 어머니의 식당에서 카운터를 맡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철없는 모습도 보였죠. 나중에 들으니 바로 전 알바생이 주말에 잠수를 타는 바람에 저를 급히 뽑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잠수 탔던 알바생이 뻔뻔하게 월급을 받으러 가게로 찾아온 겁니다. 사장님은 그를 보자마자 격노하시더니 어쩌자고 염치도 없이 여기로 돈을 받으러 오느냐며 소리를 치셨죠. 주말에 잠수를 타는 바람에 웨이팅 손님을 다 받지도 못했고 주문 누락으로 클레임이 쏟아지고 매출까지 떨어졌으니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깃집 알바가 참 쉽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어느 날 제 인생 최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성 손님 2분이 불이 너무 세니 약하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고깃집에서 처음 일해보니 불 조절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바로 불판 위에 집게를 들고 접근했습니다. 뭔가 손쉽게 해결해보려고 수출 집게로 휘적거리는데 갑자기 불똥이 튀면서 여성 손님 패딩에 구멍이 난 거죠. 그때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봤는지 귀신같이 달려오더니 바로 죄송합니다라며 고기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손님이 너그러운 분이라 크게 화내지 않고 넘어가 주셨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아찔했던지 박 실장이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박 실장에게 언제 한번 신세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무뚝뚝하고 까칠해 보이던 그녀가 어찌나 든든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박 실장이 쉬는 날 뭐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냥 집에서 쉬지 뭐. 평소랑 다름없이 라고 대답했더니 신세는 언제 갚을 거냐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휴일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바로 승낙했죠. 그렇게 저녁이 되고 두 사람만의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맥주 몇 잔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성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서로 웃으며 인정했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왜 이혼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박 실장은 그건 남편의 외도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당연히 이혼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쉽게 결정을 못했어. 나중에 또 다른 여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이 이혼했지. 집어를 꽤 못 준다고 결국 또 이런 일 당할 줄 몰랐어 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이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산다고 하면 정신 나간 남자들이 쉽게 보고 들러붙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젠 쉬쉬하게 지내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술이 꽤 들어가면서 완전 꽐라 직전에 그녀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맨정신에는 별로 모르겠던 그녀의 모습이 술이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이 떠오르면서도 그 순간에 그녀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박 실장은 술만 마시면
성격이 180도 변하더군요. 애교도 많아지고 평소에 그 강단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겼죠. 하지만 문제는 술을 한 번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는 바람에 필름이 끊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때만 그렇게 변하는 거였죠.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고 나니 각 실자가 고마워라며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또 술 먹고 진상짓 하면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답했죠. 무사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라는 그녀의 답변이 제 마음을 간지리게 했습니다. 궁금하면 또 그래 보세요. 그때 보면 알겠죠? 나는 메시지를 보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와의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점점 더 재밌어졌고 앞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휴일 우리는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의 숨겨진 면모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실장이 나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경험 많이 없지? 혹시 모태솔로 아냐? 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이래봐도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고요. 하지만 박 실장은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네라고 반응했습니다. 순간 내가 자존심이 세다는 걸 아는 그녀가 이렇게 건드린 건가 싶었고 살짝 발끈하게 되더군요. 그럼 저랑 연애라도 한번 해보시던가요? 라고 자신도 모르게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박 실장이 쫄깃한 미소를 지으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연애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의 도전적인 모습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그에 맞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알바 동료가 아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감정을 느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순간이 우리의 관계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마치 게임처럼 서로의 진심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라는 내 제안에 박 실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번 해볼까?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냥 술자리에서의 한마디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고 서로를 탐색하며 우린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26세의 미혼남이고 41세의 돌싱녀와 연애 중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누나, 동생 사이였던 그녀를 힘든 모습으로 발견하고 위로해 주었죠. 그 후로 자주 만나며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저는 그녀를 응원하고 기운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는 진지한 얘기를 잘 나누지 않는 저였지만 그녀와는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감정이 생겼고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인하는 스타일인지라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학 때문에 일을 그만둔 후 그녀가 고기 손질하는 아저씨와 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아저씨 역시 돌싱이었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잦아지면서 그녀의 말이 점점 모호해지더군요. 그녀는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여러 남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1년 동안의 관계 속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너무 익숙해졌고 무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일로 인해 미뤄지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결국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2개월이 지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친구로 지내고 싶다며 이성적인 애정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후
얼굴을 보기로 했고, 만났을 때 그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헤어진 지 보름 만에 이전에 알고 지내던 오빠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라며 그 오빠가 자신을 잊게 해주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쿨하게 헤어지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그런지 그녀에게 의존했던 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끝나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그게 제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기도 한데도 습관처럼 전화를 하게 되더군요. 이런 행동이 바보 같은 일임을 알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그녀를 못 잊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집착은 건강한 관계가 아닐 뿐더러 저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이 그리 쉽게 따라주지 않네요. 매일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은 결국 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처제를 소개받아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처음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언니도 늘씬하고 큰 키의 아주 미인이지만 동생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팔등신 미인으로 언니보다 한 수 위란 생각이 들었다. 서구적인 몸매라서 그런지 청바지에 셔츠 한 장만 걸쳤는데도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볼 때마다 우리 처제는 청바지가 참 잘 어울리는 여자라며 외모 칭찬을 했더랬죠. 처제와 저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어요. 그런 처제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아내는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처제는 나보다 5살이나 어렸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과 골반통으로 임신 3개월 때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의 직장 문제로 거처를 찾던 처제가 당분간 우리 집에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언니 대신 형부 밥도 좀 챙겨주고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도 거들어주겠다는데 당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준생이던 처제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터라 함께 지내는 걸로 흔쾌히 승낙을 했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린 처녀가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고 처제 덕분에 최신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특히 중두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처제의 옷차림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바지에 민소매티를 즐겨 입는데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 번은 처제와 단둘이 술 한잔 하다가 형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지금 당장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저를 훔쳐보는 눈길이 느껴지더군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하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며 처제와 한 집에서 10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네요. 그때 제 나이 30살, 아내는 32살, 막내 처제는 25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정말 미인입니다. 우연히 지인의 모임에 따라갔다가 아내를 처음 보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나 싶어 몇 달을 쫓아다니며 구애 끝에 연애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동네에선 예쁘다고 소문이나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보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더군요. 간혹 아내가 멋부린다고 짧은 치마를 입고 밖을 나가는 날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쳐다보는데 특히 남자들의 부러운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 느껴집니다.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모든 면에서 제 이상형인 그녀와의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데 저도 참 좋았죠. 연애 때부터 신혼생활 내내 모든 게 순탄했어요. 신혼집도 손쉽게 너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구했고 소소한 결혼 생활에 즐겁고 행복해하며 지냈는데
아내가 임신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연애 1년 6개월, 결혼한 지 이제 2년쯤 되었을 때예요. 병원 다니며 힘들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전까지는 아내와 사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이 다 깨져버렸네요. 아내가 임신하면서부터 성격도 너무 예민해지고 출산하고부터는 애기 봐야 한다며 저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성질을 부려대니깐 일찍 집에 들어와도 제가 막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는 게 낙이 없으니 밖으로만 나 돌던 시기였습니다. 아내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알콩달콩 아기 재롱 보며 웃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아기가 생기고 나니 몇십 년 산 부부처럼 부부관계는 소원해졌고 서로에게 무덤덤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서로 다정하게 마주보며 얘기한 게 언젠지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불만은 끝도 없고 저녁에 퇴근해서 혼자 밥 챙겨 먹고 애기 젖병 씻어놓고 폰 만지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내가 거실로 나오더니 지금 나더러 뭐 하고 있냐고 자기는 애가 울어서 저녁도 못 먹고 있는데 나는 소파에 누워서 놀고 있냐며 버럭 화부터 내더라고요. 절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한숨만 푹푹 쉽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럴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속으로만 삭히고 참았는데 언젠가부터 어디 채한 것 마냥 속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가 연락이 와 만나게 되었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 그녀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네요. 하루는 제 행동이 예전 같지 않고 낯설다며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며 추궁하기 시작을 했고 여자 후배와 몰래 만나온 게 그날 딱 걸리고 말았지요. 통화 기록과 카톡은 모두 지웠는데 둘이서 돌아다니며 사용한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온 걸 아내가 확인하고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는 몇 번 만나서 술 마시고 건전하게 논 게 다라고 절대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당신이 하도 성질 부리고 짜증내서 정 붙일 곳이 없었어 그랬다고 다시는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휴대폰 포렌식까지 했는데도 외도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처제는 저희 집에서 10개월 가량 지내다 취업해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원룸 얻을 때도 제가 부동산을 같이 따라다니며 채광은 괜찮은지 방범창은 잘 되어 있는지 방구할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줬었죠. 뒤늦게 저희 부부 상황을 알게 된 처제에게 이튿날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괜찮아? 내일 퇴근하고 우리 집에서 술이나 한잔하자.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곧장 처제 원룸으로 찾아갔다. 처제, 집에 있어. 형부. 잠깐만요. 옷 좀 제대로 챙겨 입고 문 열어드릴게요. 잠시 뒤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평소와 다르게 꽃무늬 원피스를 챙겨 입고 처제가 내 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평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 티바도 마리치킨의 캔맥주를 한참 마시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자 처제가 갑자기 형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동안 언니 몰래 여자 만나고 다녔다면서요. 언니 말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외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고 다닌 거 맞죠? 아니야, 처제도 잘 알잖아. 언니 임신하고부터 한 번씩 성질 부리는 거. 출산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심해져서 퇴근하고 소파에서 휴대폰 보다가 한 소리 들었다니깐. 외롭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여자 후배 몇 번 만나 술 한잔한 게 다야. 우리 부부 걱정은 넣어두고 처제야말로 괜찮은 남자 만나 연애라도 좀 하세요. 처제 알고 지낸 지 4년 가까이 되는데 내 앞에서 남자 이야기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네. 뭐야 능력이 없는 거야? 취향이 독특한 거야? 어디 문제라도 있어? 호호호 문제는 무슨. 나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잘만 만나고 다니지. 형부 앞에서 남자 얘기를 어떻게 해.
형부, 앞으로는 언니랑 싸우거나 술 한잔 먹고 싶고 수다 떨고 싶을 때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딴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말고 내가 형부 술친구 되어줄 테니깐. 알았지? 그러면 나야 좋지. 그럼 언제든지 괜찮은 거지. 처제와 사이가 부쩍 가까워져 매일매일 카톡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죠. 형부, 오늘 뭐해? 일 언제 끝나냐? 저녁 같이 먹을래?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등등. 최근에는 만나게 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처제 집에 들러 놀다 오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있을 때보다 처제와 있을 때가 더 기분 좋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후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도 다시 설렘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건 2층에 새로 이사 온 이웃 덕분이었죠. 17살 연상의 그녀는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며 지내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더운 날씨라 현관문을 열어두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아저씨 하며 저를 부르더군요. 밖에 나가 보니 컴퓨터가 고장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메모리 카드 문제였죠. 간단히 수리해주자 모니터가 정상 작동하자 그녀는 고맙다며 과일을 내오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애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이혼 후 혼자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괜히 여쭤봤네요. 힘드셨겠어요? 라며 미안해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혼자 지내며 느낀 외로움과 쓸쓸함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우리는 친구처럼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점심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된장찌개에 소불고기, 계란말이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오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밥을 먹고 나니 한여름의 더운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속이 든든했죠. 아줌마, 맥주 한 잔 어때요? 라는 제 말에 그녀가 살짝 웃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와서 둘이 함께 한 캔씩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남편이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긴 세월을 보내며 살아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어딘가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더 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밑반찬을 챙겨주거나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미소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살갑게 다가오는 모습에 무심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 한 번만 놓지 말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상냥한 미소 덕분에 어느덧 서로의 곁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이혼남입니다. 아내와는 맞벌이 부부로 함께 귀한 딸을 키우며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은 없는 상태였죠. 딸이 5살 무렵 아내는 집안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밖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고 저도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사무보조 업무를 시작하며 평소처럼 6시에 퇴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과 화장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런 모습에 묘한 낯설음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내를 신뢰했기에 의심을 드러내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 야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채 아내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만일 진짜 야근이라면 아무 일도 아닐 테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문에서 기다렸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고 그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야근날이 왔고 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말을 믿는 척하며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정말로 야근인가 싶어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려던 그때 아내가 평소 보지 못했던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회사 동료가 아닌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차에 조수석으로 올라타는 아내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묵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그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멍하니 그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아내가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잠깐 들었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한 숙박업소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저는 마침내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채 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저 역시 몸이 떨렸고 온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서자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와 그 남자와 마주한 순간 아내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숨이 막히는 듯한 모습으로 절 마주 보더니 입가가 떨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에 힘이 빠진 듯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숙인 아내는 한참을 떨며 울먹였고 눈물을 쏟아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지만 그 말을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시간,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모습을 알기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알뜰하게 돈을 모으고 살림을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락한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도 그녀의 알뜰한 살림과 재테크 덕분이었죠. 아내는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는 가족에게만 온전히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 어린 고백에 저도 그동안의 정과 그녀가 보여준 헌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기에 이 실수를 넘어서 다시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은 지 1년이 지나 우리는 예전처럼 지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가방에서 낯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다급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고 아내는 일할 때 쓰려고 새로 휴대폰을 맞췄다는 어설픈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쓰던 휴대폰도 그대로 가방에 있었고 상황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새로 맞춘 휴대폰의 부재중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가 전화를 받으며 지금은 통화 가능해라고 말을 꺼냈는데 그 낮고 정확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1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신뢰를 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내려야만 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녀는 17살 연상의 과부였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삶의 무게가 다소 무겁게 느껴졌다. 한때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정갈하고 따뜻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했다. 그리움과 상실감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늘 강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컸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고독함과 아픔이 쉽게 느껴졌다. 단지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고 지나가면서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과 목소리에서 다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대할 때 늘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텼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그녀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내가 외롭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미리 짐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대화였고 그저 한 이웃으로서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무심코 잘 지내고 있죠? 라며 묻곤 했고 이따금은 음료수나 과일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힘들겠지? 라며 밥을 챙겨주기도 했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 관심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보살핌이 과해지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옆집 아줌마로 생각했던 그녀가 내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뭘 먹었어요? 오늘은 외식 안 하셨어요? 그녀의 물음에 처음에는 대답만 하고 지나쳤지만 점차 그 물음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밥을 챙기지 않는 날에는 스스로 마주 가서 장을 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맞춰 밑반찬까지 준비해 놓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점차 그 따뜻한 배려와 신경씀에 내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피곤하거나 집안일을 놓친 날이면 그녀는 다가와서 함께 청소를 하거나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작은 생활을 점점 더 챙기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느새 묘한 친밀함을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그녀는 내 삶의 일부분처럼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내게 있어 고마운 이웃을 넘어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녀의 보살핌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내 일상 속에서 그녀와의 만남이 더없이 소중하고 그때마다 나는 다시 힘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챙겨주는 음식은 정성스럽고 그녀의 미소는 내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내가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나를 걱정하고 내가 힘든 날에는 함께 울어주고 나의 기쁨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쌓여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된 단순한 이웃의 배려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내 삶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